사회문화 2강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류를 하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뉘거든. 뭐라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러면 형규야, 너 이 개념 알지? 양적 연구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man이라고 적으면 돼요. man. 셀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질적 연구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노? 질적 연구는 man의 반대 개념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데 셀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멋이라고 하면 돼. 멋지. 오케이?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 핵심은 뭐다? 요겁니다. 계량화. 다른 말로 바꾸면 수량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수치화. 결론적으로 뭘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무조건 숫자로 나온다. 셀 수 있다는. 알겠죠?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봐봐. 숫자가 나오면 객관적 증거잖아.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는 말은 일반화하거나 법칙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왜? 숫자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없다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할 때 숫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어찌 하는 거야? 과학에서 말해. 맞잖아. 뭐 질량의 데이터, 물질, 뭐 대기 환경의 데이터, 뭐 전부 숫자로 하죠. 그러면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연구할 때 숫자로 쓰는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숫자를 쓸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이 측정 가능해서 계량화되고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니까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뭘 발견할 수 있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될 수가 있다? 일반화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 숫자입니다. 숫자. 자, 그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연구할 때 연역적 연구랑 귀납적 연구 아니면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는 봤죠. 그러면 연역법과 귀납법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뭐냐면 연역법은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하는 거고 귀납법은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면 뭐냐면 연역법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증명해냅니다. 귀납법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 연구 과정은 양적 연구 방법 연구에서는 연역적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쌤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주제를 결정해놓고 얘기 안 했지. 주제를 결정해놓고.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가설 설정하는 것이 연역법의 특징이에요.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결론이라고 표현하기 더 맞겠네요. 답을 내려놓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원인이 되는 아이와 결과가 되는 아이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요거를 조금 알아줘야 돼. 독립변인이라는 친구와 종속변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독립변인이라는 아이는 원인이 되는 아이입니다. 독립변인은. 그러면 이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결과치를 나타내는 게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요 용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겠노? 문제에 이게 나오니까 이 용어가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정하는데, 자, 중요한 거,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러면 숫자로 나타내려고 하면 뭔가가 애매하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바꿔라 돼 있지. 뭐라고?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켜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아이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말. 알겠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위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일수록 뭐가 높아진다?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거지. 이게 가설이지 지금. 그러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다라고 하면 그럼 요 아이가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요 아이가 원인이 되겠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이게 바뀔 것입니다. 결과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되는 이 아이가 뭐라고 돼 있어? 독립변인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었죠. 결과가 되는 이 아이가 뭐가 된다고 했어? 종속변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봐봐. 부모와의 대화 시간 이걸 어떻게 숫자로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야. 이게 고민이면 봐봐요.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정해주는 거야.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그지?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개념을 학업 성취도라고 하면 성적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적이 내신 성적일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등급일 수도 있고 점수일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이 학업 성취도를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의 총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잖아.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의 총점이라고 하면 숫자로 표현이 돼요. 되죠. 너무 이해됐습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라고? 셀 수 없는 아이를
셀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개념의 조작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만든다? 대표적인 지표를 만든다. 지금 방금 쌤이 한 게 대표 지표 만든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구상을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무슨, A 고등학교 A 고등학교 3학년에 남학생, 여학생 각각 50명씩,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료 수집 방법을 무엇으로 할 건지, 분석 방법을 무엇으로 할 건지, 얼마 동안 연구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료 수집을 당연히 할 것이고 분석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우리 다음 파트 3강에서 배울 연구 방법 중에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가 수능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지문을 읽어봤을 때 와 이거 완전 실험법 같아. 느낌이. 근데 맨 마지막 한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험법을 가장한 질문지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틀리기 쉽겠죠. 이거는 실험법처럼 앞에 깔아놓고 뒤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질문지법.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은 당연히 숫자를 나타내야 되니까 통계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 분석, 숫자를 가지고 나타난다. 근데 마지막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가설을 씌웠을까? 뭐 해야 돼? 가설 검증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 가설을 수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 4강에 나오는 연구윤리 예탐률이 뭐가 나오면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좀 속상한 거나 쪽팔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조작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게 나오는 거야 4강에. 2, 3, 4강이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고 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일반화할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근데 이 일반화의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자, 우리 앞에서 동맥변이 중속변이 개념 배웠잖아. 원인 결과.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집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허건집단이라는 말이 나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연구에서 청소년의 무엇을 얘기를 해? 청소년의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과 한국 정치로의 관계 이렇게 연구 주제를 정했어. 근데 실제로 자료 수집을 어디서 했냐면 땡땡 고등학교 3학년 중 100명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땡땡 고등학교 3학년 중 100명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럼 이거 일반화하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모집단은 청소년이 되는 거고요. 땡땡 고등학교 중 3학년 중 100명이 표본 집단이에요. 그럼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 연구 주제를 모모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하면 일반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교생이 10명인데 100명을 해. 예를 들면. 그럼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괴리감이 거의 없죠. 이해된다? 자, 장점. 숫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하고 일반화가 정립되고 법칙도 발견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비판, 단점.
개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형부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가 형규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거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나? 이런 건 안 된다고. 이 사람의, 이렇게 쌤 방금 전에 말한 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과연 숫자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 그렇게 되고, 이게 안에 속속들이 보는 게 아니지. 그냥 당연히 이렇다 결과만 보니까, 인간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랬는지를 몰라. 그냥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연구에 빠지기 쉽다? 피상적 연구. 겉만 본다고. 즉, 내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러한 내면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뭐다? 실적입니다. 워치라고. 워치라. 그러니까 관찰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이 중요하다. 연구자의 해석이 들어간대. 그러면 단점에 무슨 말이 나올까? 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네. 그래, 그러면 사회문화도 이해하기 좋은 거고, 뭐,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건데.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는 아까 뭐랬노? 심층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었지. 내면적인 거. 주관적 의미와 행위자의 동기. 내면적인 거. 알겠습니까? 마음을 좀 본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숫자를 나타내지 않는다. 왜? 사회문화 현상과 자유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숫자로만 나타냅니까? 방법을 따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방법은 좀 무슨 놈? 이번 안 따라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왜? 그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계량 통계 분석으로는 아까 뭐랬어? 이런 거 모른댔지.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기상적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면성을 봐야 돼. 자연성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우리 미시적 관점 배울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했었죠. 상상력 얘기할 때. 그래서 주관적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황 맥락이 우리 미시적 관점에서 얘기했던 상상론에서 얘기했던 상황 정의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연구 과정. 문제인식, 주제 선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해석, 주로 뭘로 한다? 뒤에 나오는 참여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비공식적 자료라고 데이터화돼 있지 않는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자기가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이입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가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 기납적인 기납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형조가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님이야. 면접을 봐. 근데 별로 성격 안 좋은 것 같은데 얼굴 되게 예뻐. 뽑아줄 가능성이 있을까? 자, 그렇지. 그게 뭐야? 주관적이지. 나는 아무리 예뻐도 쟤를 안 뽑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내면이잖아, 그 사람. 알겠습니까? 자, 장점. 통계자료와 같은 양적 불여 장소는 인과관계 법칙을 단순화한 진술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이면에 담긴 의미를 심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일반화 법칙화돼야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뭐야?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 예쁘니까 봐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쌤이 그 사회문화 처음에 할 때 두 개가 크로스로 가면 장단점 반대로 가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규칙성 발견은 양적 연구를 하고 주관적 동기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질적 연구를 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뭐라고 생각해라? 매니와 머치의 관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실 겁니다.